1993년 17살의 니키 화이트헤드는 쌍둥이 자매 자스미아와 타스미아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헤어진 뒤 니키는 자신의 할머니이자 아이들에게는 증조할머니인 델라의 집으로 들어가 어린 두 딸을 힘겹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그녀는 쌍둥이 딸들을 잘 키우기 위해 직접 미용실을 열어 열심히 일했고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000년 어느 날 한 쇼핑몰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로버트는 쇼핑몰 안으로 들어오는 영화배우처럼 생긴 니키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보다 20살이나 많은 아버지뻘의 나이였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데이트를 신청했고 니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버트는 니키를 공주처럼 대했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함께 클럽에 가 춤을 추며 화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키를 사랑했던 로버트는 그녀의 쌍둥이 딸들까지 기꺼이 받아들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특별하지만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졌고 모든 것은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울부짖으며 집 밖으로 뛰쳐나와 순찰차를 세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10년 1월 13일) 오후 3시 30분경 조지아주의 평온한 소도시 코니어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순찰 중이던 한 경찰관에게 16살 쌍둥이 자매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자매는 순찰차를 두드리며 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을 맞이한 것은 삼엄한 통제와 벤 뒷좌석에서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두 소녀였습니다. 특히 타스미아는 자신의 팔을 물어뜯기 시작했고 놀래서 쳐다보는 형사에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형사들은 큰 충격을 받은 아이들을 배려해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집안은 짙은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가구들은 사방으로 뒤집혀 있었고 깨진 화병 파편이 바닥을 뒹굴었으며 벽과 바닥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34세의 어머니 니키 화이트헤드는 안방 욕조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속에 부분적으로 잠겨 있었고 머리만이 수면 위로 간신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무려 80여 차례의 칼에 찔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명백한 과잉살상이자 깊은 원한과 분노가 투영된 공격이었습니다. 범죄 통계상 이 정도의 잔혹함은 대개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곤 합니다.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이자 발견자인 쌍둥이 자매 자스미아와 타스미아를 우선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지했고 입맞춤까지 했습니다. Walked in and what happened? To the kitchen and put myself down. And I seen the blood all in there on the floor. And I went in there and I seen her and I touched her. On the floor, on the bed, In the in bathtub. the bathtub. 니키는 미용사로 일하며 바워 칼리지에서 패션 전공을 병행할 만큼 삶에 열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쫓는 중에도 쌍둥이 딸들이 치어리딩과 댄스를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자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전날 밤 니키는 파티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결국 어머니를 전혀 보지 못한 채 평소처럼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열쇠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참혹한 광경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현장을 감식하던 수사팀은 니키가 벽을 등진 채 처절하게 저항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벽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어진 핏자국은 그녀의 마지막 사투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뒷문 손잡이에 남은 피 묻은 손자국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음을 보여주었고 침실 문틀 근처에는 벽을 붙잡고 버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벽을 움켜쥐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수사관들은 혈흔이 가장 집중된 이 지점을 치명상이 가해진 장소로 추정했습니다. 집 내부에서는 강제 침입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온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역시 자신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Yeah, when we came through the door, I put my key in, I just turned it and I opened the door. 통상 여성이 살해되었을 때 경찰이 가장 먼저 조사하는 인물은 남자친구나 배우자입니다. 당시 니키는 집 소유주인 로버트 헤디드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던 로버트에 대해 쌍둥이들은 그가 니키보다 20살이나 많았으며 일종의 슈가 데디 같은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쌍둥이 자매는 엄마에게 조카터라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로버트가 그 사실을 알고 질투했고 엄마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주에서 트럭을 운전 중이던 로버트와 연락이 닿자 쌍둥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를 추궁했습니다. 로버트는 출장 가기 전날 밤 니키와 다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로버트 앞에서는 다른 남자와 통화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가 실제로 니키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상당했고 로버트는 니키가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그녀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까지도 받아들였지만 적어도 자신이 집에 있을 때만큼은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연인이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알리바이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로버트가 운전하던 트럭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그가 마을을 떠난 정확한 시각과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시 서부 지역에 머물고 있었으며 시간적으로 보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로버트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자 경찰은 삼각관계의 또 다른 인물인 조카터에게 수사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니키의 딸들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타스미아는 사건 전날 새벽 3시쯤 어머니가 남자친구 조와 전화로 심하게 다퉜다고 말했습니다. What do you know about Joe? Like, they argue a lot We just because, broke up because she was like, have a nice life then. yeah, because they were arguing last night. 경찰은 조가 일하고 있는 이발소로 찾아갔고 그곳은 공교롭게도 니키가 일하던 미용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니키의 사망 소식을 전하자 조는 충격에 빠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는 전날 밤 니키와 다툰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정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는 평소 니키와의 관계가 다소 불안정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니키의 음주 문제와 불투명한 미래를 두고 자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온종일 이발소에서 근무 중이었다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조는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도 순순히 응해 이를 통과했으며 동료 직원들 역시 그의 근무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니키의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쌍둥이 자매의 증조할머니인 75세 델라가 최근까지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니키는 어린 시절 사실상 거리에서 자라다시피 했고 할머니 델라의 손에서 성장했습니다. 니키가 17살에 쌍둥이를 낳은 뒤에도 아이들 곁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양육은 대부분 델라가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니키가 로버트를 만나면서 생활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니키는 로버트의 도움으로 아이들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델라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엄격한 규칙과 지도를 충분히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록데일 카운티 가정법원은 아이들이 친모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했고 쌍둥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델라와 니키의 관계는 이미 깊이 틀어져 있었고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델라는 쌍둥이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자신이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델라와 함께 살던 동안 그녀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니키에게 돌아가면서 그 지원은 중단되었고 이는 곧 재정적인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니키와 델라 사이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 지점에서 델라는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용의자로 격상됩니다. 금전 문제는 종종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키의 시신에서 드러난 잔혹성과 치밀함은 단순한 충동 범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은 격렬한 육체적 싸움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델라의 연령과 신체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단독 범행의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녀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델라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몇 년 전 니키의 집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니키는 증조 할머니 델라가 아이들의 응석을 너무 다 받아주며 키운 탓에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쌍둥이 자매가 점점 제멋대로 굴자 니키는 아이들을 엄격하게 훈육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던 아이들은 엄마의 통제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인 딸들이 남자 고등학생들과 어울려 다니자 니키는 엄격한 통금 시간을 정했고 이 규칙은 곧 격렬한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키는 자스미아의 방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딸이 납치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곧장 911에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자스미아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몰래 집을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통화에는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Conyers 911, where's your emergency? I just woke up and my daughter's gone at the house. How old is your daughter? Oh Lord, 13. 그때부터 모녀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싸움은 니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사랑스럽기만 했던 딸들은 어느새 엄마의 눈앞에서 공포의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비정상적일 만큼 격렬한 다툼이 반복되자 니키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년 전 어느 날 쌍둥이 자매가 엄마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니키는 비명을 지르며 911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겁에 질려 뛰쳐나오는 니키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선명한 압박 자국이 남아 있었고 팔 곳곳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인 긁힌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자매를 체포했던 경찰은 어머니를 공격하고도 분노 서린 눈빛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14세 소녀들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매는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상담 치료를 명령하며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증조할머니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2010년 1월 5일 니키는 마침내 쌍둥이의 양육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어머니와 사는 것에 여러 차례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법원은 2주간의 시험 동거 기간을 명령하며 강제로 합가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을 부른 치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다시 살기 시작한 지 불과 8일 만에 니키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수사 초기부터 2년 전 폭행 기록을 확인했던 형사들은 이미 쌍둥이 자매를 유력한 용의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용의자들이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쌍둥이 자매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울기는 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어머니에 대해 묘사해보라고 하자 오히려 모욕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조사 도중 형사들은 쌍둥이가 여전히 장갑을 끼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챘습니다. Let me see your hands and your arms. What happened here? I got into a fight. Did you get in a fight with him? 형사는 자스미아의 손에서 심각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에는 선명한 멍이 들어 있었고 피부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타스미아 손 역시 여러 상처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물린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형사는 그 상처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은 일부 상처는 경찰서로 오던 중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팔을 물어뜯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상처들은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다툼의 흔적이 아니라 어머니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남은 자국이라는 확신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현장에 남아있던 다른 형사들은 집안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세면대는 이상할 만큼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워낸 듯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을 수색하던 중 신발 상자에 숨겨져 있던 상당량의 혈흔이 묻은 갈색 부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 안쪽 냅킨에 쌓여 숨겨져 있던 한 움큼의 머리카락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머리카락이 아니라 힘으로 뽑혀 뭉쳐진 흔적이 역력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수사관들은 쌍둥이가 니키를 살인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침에 스쿨버스를 놓친 뒤 학교까지 걸어갔고 수업에 15분 정도만 지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날의 동선을 재구성하던 중 인근 주유소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쌍둥이는 학교까지 걸어가지 않았고 낯선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이동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간대와 세부 사항에서 거짓말이 하나둘 밝혀지자 아이들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고 공격적이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내부 CCTV에는 그들이 경찰에 진술한 시간보다 몇 시간이나 늦게 복도를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단지 15분 지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오전 중반이 되어서야 학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발견된 증거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황 증거만으로 구금을 이어갈 수 없었고 결국 쌍둥이는 증조할머니 델라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그 후 4개월 동안 타스미아와 자스미아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심지어 프롬에도 참석하는 등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증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니키의 시신을 검식한 결과 그녀는 살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몸부림은 딸 중 한 명의 몸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초기 조사 당시 경찰은 타스미아가 자신의 팔을 물어뜯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긴장할 때 하는 습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것이 니키가 남긴 물린 자국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치과 감정 결과 예상대로 니키의 치아 구조와 타스미아의 팔에 남은 교합 자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키의 치아 사이에서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한 명의 딸이 뒤에서 니키를 붙잡고 있는 동안 니키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다가 그 팔을 물었고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치아 사이에 끼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21일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날 쌍둥이는 체포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그들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쌍둥이는 사건 전날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고 아침에 어머니가 학교에 가라고 깨우자 일어나기 싫어 다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등교 준비를 하던 중 남자 문제와 통금 시간 문제로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델라의 집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갑자기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현실에 대한 반감은 점점 쌓여갔고 다시 델라의 집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16살이 된 두 딸은 이미 체격이 어머니와 비슷했고 니키는 두 사람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쌍둥이는 어머니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고 결국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니키를 바닥에 질질 끌고 가 욕조 안에 넣은 뒤 물을 틀어 그녀의 몸이 잠기도록 했습니다. I think I picked up a knife and I stabbed her. It was multiple times. She just bleeding, her head bleeding, I guess from the face. And she's just bleeding everywhere. Blood on the floor. 이후 몇 시간 동안 범행 현장을 조작하고 피를 닦아내며 정리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걷던 중 한 명이 잠시 쓰레기통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흉기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미 쓰레기는 수거된 뒤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죽인 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형사들은 집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충동 범행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기에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서로에게 어머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적어내려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두 소녀가 계획해온 범행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집안에 남겨진 처참한 흔적은 그 주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유죄 인정과 맞바꾸어 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쌍둥이는 이미 40대 후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